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프로포즈를 받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 후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는 예비 신부이기도 합니다. 곧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괜히 붕 뜨고 설레기도 하면서 그러네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남자친구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3년 넘게 만나면서 화를 내는 거 본 적이 없거니와 저와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 뵙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유하시고 제 사정을 봐주시려고 배려해 주시는 게 보여서 오히려 제가 죄송할 정도였거든요. 남자친구의 형과 누나도 너무 잘 대해주셔서 저와 아버지밖에 없는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인사 왔을 때 허전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외동딸인 걸 알고 어머님께서 우리는 다른 때 모이면 되니까 명절에는 아버님하고 보내요. 왜 이런 얘기 먼저 하냐면 요즘 아가씨들은 그런 게 스트레스라고 들어서 우리 막내 장가 가는데 오해받을까 걱정돼서 우리 며느리랑 사위는 이미 내 식구니까 우리 스타일 다 아는데 새 사람 맞으려니 또 이래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남자친구 형수님은 곁에서 어머니 그런 건 나중에 말해줘도 된다니까요. 딱 봐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사람 좋다고 다 써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나는 안 좋은 사람이라 시부모님한테 막 까불어요. 시연씨도 편해지면 나처럼 해요. 어머님 아버님 사이에 앉아 장난치시더라고요. 그러다 남자친구 누나가 언니 아무리 그래도 이 집 딸은 나예요. 맨날 내 자리 뺐더라. 시연씨 우리 집이 딸보다 며느리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집에서 제일 문제가 막내인데 걔랑 맞으면 됐죠. 라며 웃으시고요. 남자친구 형과 아버님은 그저 허허 웃으시며 여자들의 수다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화목해 보여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실 아빠 생각이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면서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평소에도 저희 아빠와 아버님을 얼른 만나게 해드려서 친해지게 하고 싶다고 했었기에 얼른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두 분 다 취미가 낚시이신데 어머님이 따라다니기 힘들다며 얼른 낚시 친구 만들라고 하셨대요. 어머님은 야외 활동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낚시가 안 맞는데 아버님이 혼자 가면 심심하다고 같이 가자고 조르셔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과 매형네 부모님들은 낚시가 아닌 다른 취미가 있으셔서 낚시는 같이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1년에 한두 번씩 같이 모이셔서 여행하신다면서요. 이런 집이다 보니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아빠도 덜 외롭고 좋으실 것 같아 마음이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저희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요? 병마와 싸우시다 끝내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습니다. 제가 뭔가 해드릴 수 있었는데 축하한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실 엄마이기에 아쉬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큰 상태이긴 하지만 저는 엄마가 저를 축하해주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일이 있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사랑 표현을 듬뿍 하면서 저를 기르셨습니다. 두 분이 모두 도배일을 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항상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넘치게 해주셨고 안아주시고 뽀뽀해주시고 잘 때도 꼭 안고 주무실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딸 물고 빨고 우쭈쭈 하면서 기르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도배풀 냄새와 페인트 냄새가 나는 그 폼에 안겨서 어리광을 부리던 어린 날에 저는 항상 해벌쭉 웃는 얼굴이었으니까요. 동네 친구들도 저에게 나도 시연이처럼 외동이면 좋겠다. 그럼 저렇게 예쁨 받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라면서 볼멘 목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학교에 등교할 때도 엄마는 가방이 무거울까 들어주셨고 학교할 때는 아빠가 데리러 오셔서는 업어서 데리고 가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에게 짓궂게 구는 남자아이들도 오래가지 않아 멈추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에게만 비싸고 좋은 물건들을 사주시고 그런 건 아니셨습니다. 평범하게 이종사촌 언니 옷을 물려입고 꼭 필요한 옷들만 사서 입었죠.
그래도 나름 학교에서 맵시가 좋다는 소리도 듣기도 했고 제가 입은 옷을 따라 입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닮아 어릴 적부터 키가 크고 살집이 없는 체형이라 그런 탓도 있을 테지만 소위 말하는 옷발이 좋아서인지 태가 나는 타입이었거든요. 엄마는 이렇게 예쁜데 새 옷 입으면 더 예쁠 텐데 미안해. 엄마가 다음엔 꼭 새 옷 사줄게 라고 하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촌 언니 위로도 여자 형제가 없었고 사촌 언니와 제가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은 깔끔했었기에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행인 건지 언니와 제가 체형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한 데다 좋아하는 색도 비슷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옷이 깨끗하기만 하면 됐지 새 옷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넘기곤 했습니다. 그 덕인지 저는 중고 옷이나 구제 옷들에 크게 거부감이 없이 컸습니다. 지금 종종 중고로 구입해 입기도 하고 있고요. 아빠는 그런 저에게 우리 딸은 쌀 가마니를 걸쳐도 예뻐. 엄마 닮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공주님이야 공주님. 이라며 안아 올려주시며 예뻐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와 아빠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는데 그 얼굴을 보면 저까지 행복해지곤 했습니다. 정말 기쁜 표정이셨거든요. 엄마는 이모와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해 두 분이서 공장 기숙사에서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모님이 소개를 받기로 하시기로 한 자리에서 엄마가 대신 나가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아빠를 처음 만나게 되셨대요. 아빠는 엄마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고 죽자 살자 따라다니셨대요. 할아버지가 도배일을 하시면서 아빠와 고모를 키우셨고 아빠는 할아버지를 도우러 따라다니다가 아예 도배일을 물려받아 하시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을 이용해 아빠는 엄마에게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겠다며 매일 기숙사 앞으로 찾아오셨다고 해요. 그런 아빠를 처음에는 만나주지 않던 엄마는 점점 마음을 여셨고 이모보다 먼저 결혼을 하셨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이모가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아빠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농사일도 돕고 잔심부름 해가면서 사정을 해 겨우 허락을 받고 먼저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엄마는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셨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빠 혼자 일을 하시느라 힘들어 하시니까 엄마도 돕는다고 따라가시는 걸 시작으로 두 분이서 같이 하시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는 엄마보다 2해나 늦게 결혼을 하셨는데 뱃속에 사촌 언니가 먼저 생겨 결혼을 하셔서 엄마보다 먼저 엄마가 되셨다고 해요. 엄마와 아빠는 아이를 엄청 기다리셨는데 생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이모가 임신하셨다는 소식에 엄마가 너무 셈이 나서 속이 상할 정도셨는데 그 다음 해에 제가 태어난 거죠.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엄마가 생전 너의 이모를 부러워하고 샘낸 적이 없었는데 세상에 아기 가진 게 그렇게 부럽고 샘이 나더라. 온전히 축하를 못했어. 속이 아파서. 그랬는데 너가 생기니까 마음이 괜찮더라고. 라며 웃으셨습니다. 저를 안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얼굴을 맞잡고 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때 올려다보던 엄마의 눈 속에 저를 찾아보는 게 좋았습니다. 저를 감싸는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사촌 언니 태어날 때의 이야기를 괜히 묻고는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또 저를 안고 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태어나고 엄마와 이모는 사이가 더 좋아지셨는데 이모는 저보다 2살 어린 사촌 남동생을 낳으시면서 이모가 저를 같이 봐주실 때도 많았습니다. 이모부는 엄마와 이모가 같이 다니던 회사에서 만나셨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결혼하시면서 저희 집 근처에 장사를 시작해 이사를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살다 보니 저를 이모 댁에 자주 맡기셨습니다. 가면 사촌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으니 심심하지 않아 좋았고 숙제도 같이 하니까 저도 좋았고요. 그런데도 엄마는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 같이 보내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미안함을 크게 가지시거나 하셨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입학할 때도 걱정을 크게 하셨죠. 혹시나 엄마가 일한다고 아이들이 따돌리고
엄마들이 친한 아이들끼리만 놀게 할까봐요. 괜한 걱정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엄마께 아빠는 당신이 가서 기 좀 죽여주고 와. 그럼 애들도 우리 시연이 함부로 얕보지 못할 거 아냐. 라면서 집 근처 가장 좋은 여성복 매장에 가서 코트를 사주셨습니다. 짙은 녹색의 코트는 엄마와 너무 잘 어울렸고 정말 입학식에 온 엄마들 중 제일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학식 내내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저렇게 예쁜 사람이 우리 엄마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방실방실 잘 웃고 대답도 잘하면서 신이 난 것을 감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학식을 끝내고는 예쁜 엄마 손을 잡고 싱글벙글 웃으며 아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아빠는 갑자기 잡힌 일 때문에 입학식에 못 가시는 대신 짜장면은 같이 먹자고 하셨거든요. 입학식에 다녀오면 다 해놓으신다고요. 하지만 아빠는 일이 많으셨는지 서두르셨는데도 다 못하셨더라고요. 그런 아빠를 본 엄마는 이걸 혼자 다 했어요? 힘들었겠네. 여기만 하면 되죠? 얼른 해요. 내가 도와줄게. 우리 시연이가 엄마 예쁘다고 칭찬을 해줘서 내가 기분이 좋아. 당신이 사준 코트 덕 좀 봐서 내가 인심 쓴다. 라면서 코트를 벗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잘 안고 있어. 엄마랑 아빠가 얼른 일 끝내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 라면서요. 엄마의 당부에 알았다고 씩씩하게 대답을 하면서 받아든 그 예쁜 코트를 저도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엄마가 입었을 때는 엉덩이 아래까지 덮는 길이었지만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에게는 발목까지 오더라고요. 그래도 걸치고 기분 좋게 왔다 갔다 하며 모델처럼 이리저리 걸으며 뽐내듯 다녔습니다. 그러다 코트가 벗겨지며 엉덩이 안쪽에 페인트가 묻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일하시느라 그 장면을 못 보셨고 흐릿하게 묻은 페인트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근슬쩍 코트를 다시 입고는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입은 코트에 페인트를 묻혔다고 말을 해 엄마의 기분을 해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저 혼자 조용히 묻어두면 아무도 모르겠거니 싶었습니다. 일을 마치신 엄마와 아빠를 아무렇지 않게 맞이하고는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다음날 사촌 언니와 사촌 동생에게 자랑을 할 정도였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저녁은 이모부가 하시는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주셨는데 그것도 자랑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초등학교 입학일은 가장 완벽한 날 중에 하루였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저를 위해 온전히 하루를 보낸 날들은 모두 행복했지만 유난히 그날은 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왜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엄마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일 수도 있고 엄마가 유난히 더 예뻤던 날이어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엄마는 그 후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코트를 입으셨고 그때마다 더 예쁘셨습니다. 아빠도 엄마가 그 코트를 꺼내어 입으실 때면 아이고 사모님 오늘따라 더 멋부리셨습니다. 라면서 웃으시곤 하셨으니까요. 제가 만들어 놓은 페인트 자국은 잊어버리고 그저 엄마가 그 코트를 입고 외출하시는 날에는 엄마가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날들은 생각보다 많진 않았지만 엄마의 몇 안 되는 외출복 중 제일 엄마와 잘 어울리는 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코트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그 코트를 입은 엄마의 모습을 근사하다고 생각하며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학부모 모임, 친척들 결혼식, 부모님 친구분들 각종 행사 등등 엄마는 그 녹색 코트를 입고 참석하시며 랩시를 뽐내셨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이 코트 입는 날이 제일 예뻐 보이는 것 같아. 라면서 엄마를 올려다보며 제가 품에 안기면 엄마는 우리 공주 고맙습니다.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엄마는 그 코트를 입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외출할 일이 없어 그러신가 보다 했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후 엄마는 매우 바빠지셨거든요. 아빠가 사다리에 올라가 일을 하시다가 같이 일하던 다른 아저씨의 실수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치셨거든요.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는데 학교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빠는 머리에도 크게 반창고를 붙이고 계셨고 허리에도 칭칭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가는데도 아빠는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고개만 겨우 돌리셨습니다. 몸통을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 누운 채로만 계셔야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 곁에서 손과 발이 된 것처럼 수발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쌓여가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저의 집은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함께 일을 하셔도 겨우 감당을 하며 살던 살림은 아빠가 병원에 계시고 엄마는 수발을 드시는 상황에서 감당하기가 벅차셨을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안의 물건들이 작아지고 사라지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TV가 작고 낡은 걸로 바뀌었거나 냉장고가 양문형이었다가 작은 크기로 바뀐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아빠에게 선물 받았다며 좋아하시던 반지나 팔찌 같은 작은 주얼리 종류들도 안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도 엄마는 저를 만나실 때마다 웃으셨습니다. 아빠가 오늘은 옆으로 돌아 누우셨어. 아직 일어나 앉기는 힘드시지만 곧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식사도 전보다 더 많이 하셨다. 라며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도 힘들지 않으신 것처럼 웃으셨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지 얼른 일어나야 될 텐데 시연이한테도 미안해 아빠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며 속상해 하시기도 하셨는데 엄마는 그런 티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휠체어에 앉아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면서 4개월의 긴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빠가 퇴원만 하시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엄마의 고단한 일상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빠는 일을 하시지 못하셨고 생활비는 들고 재활을 위해 병원에도 가야 했으니 돈이 필요했죠. 엄마는 그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다른 도배업체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나가셨습니다. 점심때는 집으로 와 아빠를 챙기시고 다시 나가셨다가 저녁에 와서 아빠 재활운동을 도우시고 저도 챙기시고 주무셨습니다. 안 그래도 마른 엄마가 점점 더 말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열심히 공부해 좋은 점수로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앞바다리나 어깨 마사지를 하거나 이야기 상대로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도와드린다고 할 수도 없었고요. 아빠는 엄마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고맙다고도 하셨는데 엄마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얼른 나와서 갚아나 힘들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 나는 시연이 아빠가 당신이 이렇게 좋은데 나가서도 당신만 눈에 아른거려서 큰일이야. 왜 이렇게 보고 싶어? 맨날 붙어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봐. 라며 웃곤 하셨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보시면서 크게 웃으시면서 그래 알았어. 얼른 나와서 당신 고생도 그만 시키고 내가 당신 몫까지 일 다 할게. 라고 약속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아빠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듯 엄마가 안 계실 때도 혼자서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발끝까지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던 아빠는 열심히 재활을 하면 걸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그 결과 퇴원한 지 6개월 만에 목발을 짚고 걸으실 수 있었고 제 고등학교 입학식에는 지팡이를 짚고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물론 일을 하실 수는 없으셨지만 엄마가 신경을 덜 쓰실 정도로 되신 것만 해도 엄마는 기뻐하셨습니다. 너희 아빠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엄마도 더 열심히 해야지. 반찬도 더 신경 써야지. 라면서 저에게 신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모랑 이모부는 아빠가 집에만 계시기 시작하면서 집으로 자주 놀러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괜히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가시곤 하셨죠. 이모부는 치킨도 튀겨 오시고 이모는 반찬을 만들어 오시기도 했고요. 사촌 언니와 사촌 동생은 워낙 자주 오고 가니 따로 인사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냈고요. 아빠가 편찮으신 이후로 언니와 동생은 더 저를 챙겼습니다. 혹시나 제가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배려해주는 게 느껴져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모는 몸에 좋다는 약재들을 멀리서 보내오시거나 하셨습니다. 따로 엄마에게 연락은 하시는 것 같았고
저에게는 별 말씀이 없어 몰랐는데 아빠는 고모가 보내오는 약재 우린 물을 마시실 때마다 이거 효과 있다고 해서 먹기는 하는데 나보다 너희 엄마가 마셔야 하는 거 아니냐 살이 더 빠졌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더 나은 수입을 위해 가사도우미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시느라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셔서도 아빠의 하루를 모르시며 겨우 몇 젓가락 뜨시고는 씻고 바로 주무시곤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엄마의 고단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전히 열심히 공부했고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가족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아빠는 점점 더 나아지고 계셨으니까요. 누워만 계시면서 식사며 대소변 기저귀를 갈아야 했던 시기를 지나 지팡이를 짚기는 하셔도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더 좋은 상태가 되겠다는 아빠의 의지도 강하셨고 그만큼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엄마를 갈아 넣은 토양 위에 피운 꽃이라는 것을 우리 가족 모두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면 엄마에게 그만큼 보상이 될 거라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고 아빠는 얼른 좋아져서 다시 도배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조금만 더 엄마가 버텨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미안함과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그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만 했습니다. 그게 엄마에게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른 채 말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안 됐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뒤돌아 한숨 쉬시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느라 병드는 일 따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지친 마음을 너무 등한시하고 당연시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표현하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엄마가 속으로 그런 병이 쌓이지 않았겠죠. 어쩌면 엄마에게 저는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엄마가 좋은 일이 아니라 저를 위한 일인데도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 엄마에게 월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말썽 안 부리고 공부만 잘하면 자식으로서 모든 걸 다 하는 줄 단단히 착각했던 겁니다. 건방지고 웃기는 일이죠. 결국 성적 좋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는 건 엄마가 아니라 저였는데 말이죠. 그저 저의 미래를 위해 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었는데 마치 엄마를 위해 대단한 일을 하는 양 굴면서 부끄러운지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그런데도 저에게 엄마는 우리 시연이 덕에 살아 고마워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가면서 아빠가 빨래나 청소를 하시고 반찬과 밥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끔 제가 아빠를 챙긴답시고 뭐라도 해놓으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품에 안고 볼을 부비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자주 보고 싶다 가도 공부한다는 핑계로 자주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대로 못하지 미안해 더 꼼꼼히 할게요. 라면서 말씀하시거나 하셨는데 그런 아빠를 보며 엄마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일한답시고 당신이랑 시연 이더 못 챙겨서 미안하지. 엄마가 입학식도 못 가고 엄마가 나빴지.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대학교 입학식에는 꼭 가야 해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환하게 웃으셔서 엄마가 진짜 너무 행복하신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철딱선이 없는 딸이었기에 부끄럽고 속상합니다. 저는 열심히 한 만큼 집에서 가까운 서울상회권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며 외교관의 꿈을 꾸기도 했죠. 엄마는 그런 저의 꿈을 지지해 주시면서 엄마는 외국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우리 딸은 어디든 다니면서 살아 멋지게 엄마처럼 살지라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 엄마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과외 알바를 하기도 했고 문서 번역 알바도 틈나는 대로 했습니다.
승무원이 꿈이던 사촌 언니는 영어 공부를 위해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했지만 저는 그럴 엄두도 못 냈죠. 그때는 그게 되게 큰 희생인 줄 알았는데 엄마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학년까지 올라가며 내내 성적 장학금을 받았고 모두들 제가 외교관이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학년에 올라가면서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 이런저런 정보들을 모으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내 일반 기업에 취업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졌거든요. 아빠는 여전히 지평해를 짚고 다니셨지만 전보다 더 걷고 움직이시는 것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아빠는 재활을 꾸준히 하시면서도 더 이상 벌이가 없이 사실 수 없다면서 작은 로또방을 시작하셨습니다. 장애 등급을 인정받으면 차릴 수 있다면서 여기저기 알아보시더라고요. 엄마가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크지는 않지만 작은 로또방을 차리실 수 있게 되어 아빠는 이모부 가게 근처에서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 남편이 이제 돈 버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빠가 아프시면서 지은 빚도 거의 다 갚았다며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내다 팔고 작은 걸로 바꾸면서도 생활은 빠듯했겠죠. 당연히 아빠 수술비와 재활치료비가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배 매장도 급하게 내놓고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도 팔고 해보셨지만 모자라셨겠죠. 저도 학교에 보내시려면요. 생각해보면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저는 어렵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단 한 번도 부족하게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교재도 사서 공부했고 학원도 다닐 만큼 다녔고요. 그 모든 걸 엄마가 병간호하면서 어떻게 다 감당하시나요? 당연히 대출도 받고 하셨겠죠. 엄마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죠. 그런데도 엄마는 집에 빚이 있는 걸 마음 아파하시고 미안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시면서 아빠와 저에게는 너무 고맙다. 덕분에 내가 산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남편과 딸을 만나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일만 하는지 모르겠다. 나만 속 편한 것 같아 미안하다. 라며 말씀하시곤 하셨거든요. 사실 모든 건 다 엄마 덕분이었는데 저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들으며 으쓱거리기만 했습니다. 철딱서니 없이 잘난 척만 한 거죠. 아니 어쩌면 나밖에 모르는 바보 주제에 잘난 척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걸 대학교 4학년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과외 알바를 끝내고 공부를 하기 위해 가면서 커피를 사려고 줄을 섰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빠 덕분요. 원래 제가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문자는 자주 하셔도 전화는 잘 안 하시는데 전화가 와 약간 놀란 상태로 전화를 받긴 했습니다. 시연아 지금 너희 학교 병원으로 올래 엄마가 집에 들어왔는데 코피가 많이 나고 피를 많이 토해서 지금 병원에 와 있거든. 엄마는 검사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아빠가 혼자 있기가 좀 힘들어서라고 하시는데 금방 갈게요 라고 대답하고 얼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는 아빠가 머리를 감싸고 앉아 계시더군요. 곁에 둔 지팡이가 아니었다면 아빠를 찾을 수 없었을 정도로 구겨 지듯 계신 아빠를 보니 괜히 눈물부터 났습니다. 엄마는 이라고 물으며 제가 곁에 가서 앉으니 그제야 아빠는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러더니 엄마는 지금 계속 검사해. 엄마가 너무 힘들었나 봐. 아빠 잘못이지 뭐. 이제 조금 편해지나 싶었는데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내내 겨우 울음을 참는 아빠를 보고 있자니 저 또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의 몸이 나빠질 거라는 것은 왜 생각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말은 엄마가 소화가 안 된다면서 식사를 겨우 몇 숟가락 하시는 걸 보았으면서 왜 엄마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엄마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다 좋을 거라고 착각을 했을까요? 엄마는 그저 다 괜찮은 줄로만 알았던 어리석은 제가 정말 미웠습니다. 바로 입원실로 입원을 한 엄마는 몇 가지 검사를 더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혈액 검사를 받은 후에도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하다며 MRI, CT 같은 드라마에서 보던 검사들을 받아야 하셨습니다. 엄마는 정신을 잃지는 않으셨기에 괜찮아, 진짜 그동안 하나도 안 아팠어. 아팠으면 먼저 병원에 왔지,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야. 검사비 아깝게 라고 하시는데 엄마 좀 지금 그런 말이 나와, 하라는 검사 다 해, 나 돈 있어. 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엄마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었는데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웃으셨지만 이내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아마 걱정도 되셨을 테고 화를 내는 제게 서원도 하셨겠죠. 그때도 그냥 좋게 웃으면서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게 지금까지 도 마음이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검사 결과 엄마는 위암이라는 병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아마도 불규칙한 식사와 일에 쫓겨 혈레벌떡 먹는 습관이 여러 위장 장애를 일으켰을 거라고 짐작을 할 뿐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잘 체하셔서 그저 유전이라고 체질이라고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미 3기이고 전이가 의심되어 수술을 시도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진료실을 맴돌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응급실 대기실에서 보다 더 숙이셨고 저는 멍하니 그런 엄마와 아빠 의사 선생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일단 수술 날짜를 잡고 퇴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바쁘셨습니다. 일하던 곳에 사정을 말을 하고 대타를 구해줘야 했고 여기저기 보험사에 암 진단받은 것을 문의하고 진단비와 수술비를 수령하는 것을 알아보시고 여러 서류를 꺼내 저와 아빠가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시는데 정신 없으시더라고요. 아빠에게는 보험증서와 통장 공과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서 나 수술하고 있으면 당신이 수고 좀 해줘요. 내가 누워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라며 웃으시는데 그조차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제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웃는 것조차 지쳐 있었다는 것이요. 저에게는 엄마가 예전의 생활이 어려워서 결혼 반지랑 장신구를 다 팔았지 뭐니 그때는 한 푼이 아쉬워서 팔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반지라도 둘걸 시연이 물려주게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병원에 가시기 위해 옷을 챙기시는데 옷장이 휑하더라고요. 정말 일하실 때 옷 말고는 없는 그 옷장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옷 좀 사야겠다. 이게 뭐야, 입을 만한 게 하나도 없네. 엄마 전에 왜 아빠가 비싸게 사줬던 그 코트는 어쨌어? 그거 엄마한테 잘 어울렸는데 라고 물으며 괜히 엄마 옷장을 뒤적거렸습니다. 그거 진짜 예뻤는데 옷감도 도톰하고 좋은 옷이어서 비싸게 팔았지. 그때 구제옷집에 돈 될 만한 옷은 다 팔았어. 그 돈도 아쉬워서 라면서 엄마는 또 웃으시더니 아휴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엄마도 이제 다 나으면 옷도 사 입고 장신구도 사고 할 거야. 수술하고 항암 치료 잘 받고 얼른 나을 테니까 시연이는 외교관 되는 거나 신경 써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좋아하는 옷조차 포기하고 살아온 그 시간 동안 저는 모든 걸 누리며 살았으니까요. 엄마의 그런 희생을 모르지 않아두면서 약간씩 도우며 대단한 일을 하는 양 착한 척하면서 말이죠. 그런 저의 허영과 자만에 대한 대가로 엄마는 병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 울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딸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더 바보 같은 엄마가 안쓰러워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위해 살라는 엄마의 말에 안심하는 제가 징그러워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엄마의 코트와 비슷한 코트를 찾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엄마가 코트를 샀던 그 브랜드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라 비슷한 옷을 찾기란 힘들더라고요. 엄마에게 퇴원 선물로 하고 싶어서 찾는데 아무리 뒤져도 비슷한 디자인의 그 색의 코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수술을 하시고 항암을 받으시면서 생활비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게 하려면 제가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교관이라는 오랜 꿈을 접고 취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미 쪽에 관심이 많아 영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었기에
언어 특기를 살려 무역회사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실을 모르신 채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저 본인은 얼른 나아서 저의 미래를 위해 다시 일하실 생각만 하셨죠. 저는 엄마를 위해 틈나는 대로 코트를 찾았지만 비슷한 디자인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몇 군데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빠는 기특하다 하셨지만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빠가 너무 오래 제 역할을 못해서 엄마도 저리병이 나고 우리 딸이 꿈도 포기하게 돼서 미안해. 아빠 잘못이다. 라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잘못한 게 없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다 사고를 당하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방만하지 않고 재활에 힘쓰신 결과 혼자 거동하시고 로또방도 하시면서 엄마 병수발을 드셨으니까요. 엄마랑 아빠는 본인들의 일상과 삶이 달라졌지만 저는 일상과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히려 저만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이 좋아졌는데도 부모님은 제가 많은 걸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엄마랑 아빠가 고생해주신 덕분에 내가 이만큼 잘 컸어. 이제 내 덕 좀 봐요. 뭘 잘못했고 뭐가 미안해. 나 하나 키우느라 엄마 아빠 다 골병 들었는데 내가 미안하고 고맙지라고 대답하면서 저도 모르게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안고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 딸 아니었으면 엄마랑 아빠랑 어떻게 버텼겠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엄마한테 우리 시현이가 힘 좀 많이 줘. 그럼 엄마가 기운나서 얼른 일어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빠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엄마의 수술 결과가 좋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암덩어리가 크기도 컸고 주변으로 전이가 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완벽히 제과가 되지도 않았고 2차까지 받은 항암 치료 결과도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치료를 받으셨고 뜨개질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취업에 성공한 것도 굉장히 반기시더라고요. 장하다. 그 큰 회사에 어떻게 들어갔어? 대단해 우리 딸 이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너무 아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어 코트 찾기를 계속했습니다. 엄마에게 그 코트를 다시 입게 하면 엄마가 처음 그 코트를 입고 제 입학식에서처럼 건강하고 예쁘게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코트를 찾는 걸 본 사촌 언니가 차라리 중고 거래하는 사이트에 그 브랜드 코트 찾는다고 하면서 찾아봐. 그러면 아예 똑같은 모양의 코트를 살 수 있을 수도 있잖아. 중고라도 차라리 그게 안 낫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아 언니의 말대로 그 브랜드를 검색했더니 중고 거래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데 정말 엄마의 코트와 똑같은 코트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상세 모습을 보려고 사진을 보다가 저는 그만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옷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입던 옷이요. 엉덩이 안쪽에 묻은 페인트 자국 사진을 찍어 전에 구제 매장에서 구입할 때부터 있었는데 세탁해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있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는 설명을 덧붙여 놓았더라고요. 제가 묻혀놓은 그대로였습니다. 엄마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그 자국을 엄마가 정말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여전히 뚜렷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분께 연락을 드려 저에게 꼭 파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페인트 자국 때문인지 안 팔려서 가지고 계셨다면서 저에게 파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거리를 가 코트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바로 세탁소에 맡기고 엄마에게 보여드릴 생각에 콧노래까지 나는데 이모가 이모부 가게에서 뛰어나오다 절 보시고는 시연아 엄마가 하면서 우셨습니다. 이모의 얼굴을 보는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세탁소에 가던 그때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고 몸이 불편한 아빠가 혼자 엄마를 추스르지 못해 이모에게 연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늦는다고 했었거든요. 이모와 집으로 달려가 보니 아빠는 구급차를 부르고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정신을 잃고 계셨지만 숨을 쉬고 계셨고요. 엄마를 들것에 싣고 구급대원들이 내려가고 아빠와 저는 같이 구급차에 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하고 CPR을 하는 구급대원이 환자분 정신 드세요. 구급차 아니에요. 다니시던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저와 아빠를 찾으셨습니다. 구급대원분이 저희에게 자리를 비켜주시자 엄마는 손을 뻗더니 사랑해 라면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엄마 나도 사랑해 그러니까 라는데 심정지 신호음이 들리더군요. 구급대원분이 다시 한번 CPR을 시도하시는데 병원에 도착했고 엄마는 정신없이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분주히 움직이셨지만 엄마는 깨어나지 못하셨고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와 저는 2달 정도를 서로 별말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빠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맞이하시더군요. 제가 세탁소에 맡겼던 그 코트를 아는 채로요. 세탁소 사장님이 너가 안 찾아간다고 정신없을 것 같아서 이제야 준다고 하시더라. 엄마가 봤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라며 우는 아빠를 끌어안고 저도 정신없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엄마와 셋이 끌어안은 것처럼 코트까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로 중요한 미팅이나 회의가 있을 때 꼭 그 코트를 입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 일이 잘 되더라고요. 코트를 못 입는 계절엔 엄마가 뜨개실로 떠나오신 컵받침을 가지고 가고요. 남자친구 소개받던 날도 그 코트를 입었습니다. 곧 다가오는 상견례에도 그 코트를 입을 예정입니다. 그럼 아빠, 엄마, 제가 같이 가는 기분일 것 같아서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잘 살 것 같아서요. 그러지 않을까요? 엄마가 고생하시고 희생하셨던 만큼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엄마가 안 슬퍼하실 거라고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행복하려고요. 꼭이요. 엄마, 나 시집 가서도 잘 살게. 엄마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살게. 지켜봐줘.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